네, 안녕하십니까. 커니에서 유통 소비재 산업을 맡고 있는 안태희 부사장입니다. 저는 엔데믹 시대의 유통시장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세션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이 됐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플랫폼들이 있지만, 쿠팡이 급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됐었고, 배민이라든지 쿠팡이츠 같은 퀵커머스의 등장과 이제 급속한 성장, 그리고 이제 오늘의 집과 같은 홈커머스 업체의 등장과 성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목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도 이런 온라인의 그런 소비자의 사용 행태나 구매 행태는 여전히 좀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팬데믹 시기에 이제 겪었던 여러 높은 성장률이 지금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유통기업들이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로 좀 보여집니다. 그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좀 최근에 팬데믹과 엔데믹 시기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좀 소비 패턴에서의 뚜렷한 특징들을 몇 가지 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팬데믹 시기에는 이제 여러 이제 그 자산이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들이 좀 많이 증가를 했었고, 플렉스 소비라는 것들이 명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플렉스보다는 사실 가실비라고 하는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가치가 높은 그런 상품들의 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다이슨에서 출시한 에어랩이라는 제품이고요. 여성분들은 많이 이제 사용하셔 분들이 많으셔서 아시겠지만, 일명 고데기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7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고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실제 사용 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들의 좀 구매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세 번째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나 중심의 관계. 특히 이제 팬데믹 시기에는 대면의 어떤 접촉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거나 혼자 이제 시간을 보내는 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이제 엔데믹 시기에 접어들어서도 사람을 좀 마주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MZ 세대를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선호하지 않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IM 택시를 이제 예약을 한다라고 하면 조용히 가기라는 옵션이 있는 것들도 이러한 소비 트렌드하고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사실 테크놀로지 발전과 맞물려서 무인 편의점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이러한 패턴하고 좀 맞물려 있는 트렌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온라인 중심의 업체들이 좀 체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험 요소를 제공하기 위한 오프라인의 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수동의 이제 오프컬리 매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판매보다는 도슨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컬리의 고객들이 컬리의 어떤 제품들의 색깔에 맞는 여러 가지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테일 공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이제 주 구매층들, 그러니까 리테일 기업들의 주 구매층들을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소득 수준이 높은 40대 이상의 스pen딩이 가장 높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이분들을 이제 타겟팅을 할 때 있어서 40, 50대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어떤 부분들을 좀 소구를 할 것이냐 라는 고민에 있어서 많은 유통기업들이 좀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40대, 50대를 위한 컨텐츠를 좋아했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MZ들이 좋아하는 트렌드, 컨텐츠 이런 부분들을 좀 선호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라든지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이나 구찌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젊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조금 더 이제 영하게 가져가는 그런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어떤 채널의 구조적인 변화나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패턴의 좀 변화 특징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리테일 그룹들 여러 이제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유통 그룹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롯데나 신세계, 뭐 CJ, GS와 같은 그런 이제 여러 유통 포맷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룹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쪽의 어떤 비즈니스를 사실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좀 많은 시도를 하셨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는 좀 실패 사례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놀거닉하게 M&A를 하거나 하는 형태로 좀 많이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와 같은 이제 대형 커머스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은 고객들이 각자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체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낼 것이냐, 이 부분을 늘리는데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좀 강화하는 것들도 있지만 쿠팡이 이제 컨텐츠 확장을 시도하는 부분들도 이러한 맥락과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패션 쪽의 무신사라든지 뭐 홈 쪽에서의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뭐 푸드에서의 컬리 같은 버티컬 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사실 뭐 그 쿠팡과 같은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버티컬 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비즈니스를 효율화시키면서 비용 구조를 조금 더 효율화시키고 수익을 내는 데 좀 집중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뭐 화장품이나 패션 회사 같은 이제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의존도를 좀 탈피하기 위한 좀 다른 국가에 대한 공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좀 스pen딩을 좀 효율화시키고 성과를 좀 높이기 위한 마케팅의 ROI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지털 측면에 어떻게 좀 성장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들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글로벌 성장을 추구할 것이냐, 세 번째로는 뭐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이 요즘에 뭐 생성형 AI를 필두로 한 다양한 기술적인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통기업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지털에서의 사업을 어떻게 좀 더 가속화시킬 거냐, 성장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뭐 자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유통기업들, 그 다음에 뭐 소비재 기업들, 여러 이제 뭐 커머스 플랫폼들을 론칭하기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앱으로 론칭하기도 하는 디지털에서의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좀 성공보다는 좀 실패한 사례가 더 많다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전통적인 유통 기업들이나 소비재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좀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실패 요인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성공한 그런 플랫폼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이제 간편 송금이라는 서비스를 킬러 서비스로 시작한 토스라든지 동네 인근에서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직거래 마켓플레이스를 만든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단건 배달을 이제 추구하면서 배송 시간을 단축시켜준 뭐 쿠팡이츠라든지 이런 이제 최근에 성공한 좀 커머스의 플랫폼 기업들을 보면 공통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앱을 클릭을 해서 쓸 이유를 명확하게 좀 만들어서 론칭을 한 것인데요. 그 대기업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좀 기획이 되거나 소위 말하는 고객의 쓸 이유, 뭐 기업 입장에서 좀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킬러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좀 만든 형태로 론칭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성과를 많이 못 내는 뭐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그 두 번째로는 론칭을 한 이후에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앱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앱을 인스톨한 숫자, 그 다음에 먼틀리 액티브 유저와 같은 초기의 트래픽 지표들, 이런 부분들의 좀 마케팅의 어떤 투입이라든지 관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성공한 플랫폼 기업들의 사례들을 보면 뭐 이런 부분들 당연히 좀 중요하지만 트래픽 이외에도 어떤 고객들이 우리 앱을 방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세그먼트들이 이탈을 했고 어떤 세그먼트들이 계속 이용을 하고 재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트래킹을 통해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여러 세그먼트별 특징들을 잡아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정 지표에 대한 관리보다는 초반에 어떤 볼륨 중심의 숫자들에 좀 집중한 지표 관리나 마케팅 투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좀 초기에 모객에는 성공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성과를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세 번째로는 뭐 이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기존의 이제 기업들은 이제 디지털의 새로운 신생 기업들에 대비해서 사실 갖고 있는 레거시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채널이라든지 뭐 방문 판매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의 어떤 사업을 론칭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 채널과의 컨플릭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매니징 되지 않으면 사실 디지털에서 성과를 계속해서 좀 내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일하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최근에 좀 뭐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뭐 쿠팡이라든지 그다음에 퀵커머스 업체들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급성장한 디지털 중심의 플랫폼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을 보면 일단은 뭐 대표이사부터 이런 그 온라인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디지털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마케팅 채널에 태우거나 그런 부분들이 자기네 이제 플랫폼으로 와서 구매로 연결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실시간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전통적인 대기업에서는 사실 빠르게 좀 개선하기 좀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디지털에서의 자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 리테일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기업들이 디지털에서 어떻게 좀 그 빌드하고 그로스 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좀 고민 사항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채널, 레가시 채널, 뭐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홈쇼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채널들하고 어떻게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리테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멀천다이징인데, 그러니까 멀천다이징을 디지털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세 번째로는 뭐 디지털 미디어 뭐 같은 테크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효율화 시키거나 리테일 기업에서 성과를 내거나 밸류를 창출하는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 네 번째로는 디지털의 어떤 사업을 론칭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쌓이는 자산들이 사실 데이터인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좀 사업 성과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냐. 네 가지 측면의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기업 중에서 그 기존의 좀 오프라인 채널과 같이 온라인을 좀 동반 성장시킨 사례로 저는 이제 올리브영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디지털 채널의 뭐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몇 가지 성공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 조직과 오프라인 조직이 사일로 형태로 각각의 어떤 그 세일즈를 극대화하기 위한 접근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브랜드가 올리브영에 새로 입점을 하거나 혹은 올리브영에서 뭐 엔드매드 행사와 같은 대형 행사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온라인 MD와 오프라인 MD가 처음에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특정 브랜드의 담당자와 언제 오프라인에서의 대형 행사를 할지 그 행사의 어떤 가격대라든지 프로모션의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에 온라인 MD가 배석을 해서 그 오프라인보다는 한 달 이전에 그럼 온라인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 가격대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율이라든지 상품 구성이나 프로모션 기획에 대한 조율들을 사전에 온라인 MD와 오프라인 MD가 같이 브랜드와 협의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CJ 올리브영 내부 입장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좀 최적화된 형태로 브랜드의 프로모션 진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어쨌든 디지털에서 뭐 앞서 말씀드린 쓸 이유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올리브영 앱을 직접 들어가서 키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오늘드림 서비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셨겠지만 그 인근 매장에서 이제 뭐 앱을 켜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픽업을 하거나 혹은 3시간 이내에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올리브영이 이제 굉장히 많은 뭐 1,300개에 이르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 고객들이 써야 할 이유, 두 번째는 사실 뷰티 같은 경우에는 리뷰 컨텐츠의 퀄리티와 그 다음에 그 양 확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시면 그 굉장히 찐 리뷰들이 방대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사실 이제 올리브영에서 운영하는 탑 리뷰원서라는 제도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리뷰의 양질의 컨텐츠들을 잘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형태로 평가를 해서 랭킹을 매기고, 그런 분들한테는 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좀 체험에, 테스팅에 좀 기회를 주거나 하는 형태의 베네핏들을 제공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자생적으로 그런 이제 리뷰들이, 양질의 리뷰들이 많은 양이 쌓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 두 번째 이 올리브영 앱을 쓸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리브영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브랜드가 어떤 올리브영의 온라인 몰에서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에 대한 노출을 좀 지원해주거나, 여러 가지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갖고 있는 마케팅 구자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서포트해주는 부분들도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좀 올리브영에서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유도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두 번째, 머천다이징의 경쟁력인데요. 사실 쿠팡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물류와 이제 배송에 있어서의 좀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뭐 이와 별도로 MD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MD가 이제 쿠팡에서는 한 3가지의 역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BM이라고 부르는 국내외 어떤 제품들을 직매입을 하는 형태의 브랜드를 발굴하고 제품들을 발굴하는, 그리고 전체적인 그 브랜드의 성장 전략들을 고민하는 뭐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BM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D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입점을 한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프라이싱이라든지 어떤 행사에 있어서의 뭐 물량의 발주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오퍼레이셔널리 지원하는 역할. 크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이 돼 있고요. 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멀천다이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남들이 안 파는 차별화된 제품들을 우리 몰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파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 상시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 3개의 MD의 역할을 하는 각 기능들이 그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몰이나 혹은 오프라인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쿠팡에 입점이 안 됐다라고 하면 BM이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계속 센싱하면서 입점을 좀 유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점해 있는 제품이 뭐 다른 몰 대비해서 좀 프라이싱이 좀 경쟁력이 없다거나, 혹은 다른 몰에서는 잘 팔리고 있는데 우리한테 입점이 안 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실제로 브랜드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프라이싱이나 차별화되는 MD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실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쿠팡의 MD의 본원적인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뭐 앞서 세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그 리테일 미디어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리테일 기업의 수익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이 성공 사업자라는 걸 인지하고 계실 텐데, 사실 광고 수익만으로 1년에 3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그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어떤 지면에 이제 노출이 되고 거기에 있어서 반응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구매로까지 연결되는
여러 가지의 그 데이터들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이제 솔루션화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그 제품을 어디에 배치했을 때, 언제 어떤 시간에 배치를 했을 때 구매로 연결될지에 대한 최적화 솔루션들을 탑재를 해서 사실 셀러 입장에서 보면 같은 광고비를 쓰더라도 좀 그 매출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로아스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뭐 바이어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그 구매의 어떤 전환율을 좀 높여주는 뭐 그런 이제 결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존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오래전부터 솔루션을 탑재를 하고 고도화를 시키면서 광고 수익만으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종합몰 중에서 이제 한두 군데도 이런 리테일 미디어 솔루션을 탑재를 해서 실제로 광고비의 그런 수익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인 변수라든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뭐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른 국가에서 좀 이렇게 메이크업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좀 기울이고 있고요. 최근에 유통기업이나 혹은 소비재 기업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는 국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존이 이제 글로벌 셀링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K뷰티 브랜드들 대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의 어떤 진입이나 성공 사례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 같은 그런 대표적인 업체들은 미국에서의 어떤 상장을 위해서 M&A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재나 유통기업들이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일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일본의 소비의 주체들이 MZ 세대로 많이 좀 내려오면서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하고 K의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들에 좀 소구가 되면서 사실 패션이라든지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시장에서도 성공 사례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인데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그 쇼피라든지 뭐 큐텐, 라자다와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사실 동남아시아 국가 여러 국가에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 국가에 좀 동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많이 지금 진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좀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큐텐 재팬이라는 좀 플랫폼, 역직구 플랫폼의 성과를 좀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일본 전체 온라인 뷰티 시장에서 뭐 큐텐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한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일본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J뷰티보다 최근에 K뷰티의 매출 규모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세를 보시면 20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K뷰티 브랜드들의 성과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일본의 어떤 단일 플랫폼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 하나에서만 단일 브랜드로 연매출 한 30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이제 브랜드도 있고, 1년 혹은 뭐 2년 만에 입점한 지 1, 2년 만에 매출 100억을 넘기는 브랜드의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좀 여기 포함되어 있는 K뷰티 브랜드들이 디지털을 좀 잘하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큐텐이라는 플랫폼의 어떤 생태계를 잘 이해를 해서 어떻게 노출을 시키고 구매로 연결시킬지, 그 다음에 마케팅 툴들을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행을 토대로 해서 빠른 기간 안에 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그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식품이라든지 건기식 업체로까지도 많이 좀 이렇게 전이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그 히트 프로덕트이 있는 소비재 기업들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일단 지리적으로 뭐 굉장히 멀고 그 다음에 선진 브랜드들, 글로벌의 어떤 날고 기는 뭐 유럽의 어떤 브랜드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사실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뭐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뭐 K-뷰티, 그러니까 뷰티 업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실제로 진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커니가 최근에 화장품 업체, 국내 업체들 한 1000개 이상의 업체들을 좀 서베이한 결과를 보면 향후에 미국에 진출할 의지가 있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업체가 85% 정도 가량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뷰티 브랜드들은 이미 미국을 좀 하나의 전략 국가로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면에는 사실 아마존의 글로벌 셀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K-뷰티를 조금 하나의 카테고리를 보고 아마존에서 좀 육성하기 위해서 뭐 K-뷰티 서밋이라는 것도 개최를 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 이제 협업 툴들을 좀 지원을 해주거나 여러 판매 전략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서포트들을 해주면서 사실 글로벌 역량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K-뷰티 브랜드들을 많이 입점을 시키고 실제로 성장한 사례들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요. 뭐 많게는 아마존의 그 미국에서만 5, 600억 이상의 1년의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성공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아마존 미국에서의 좀 성공 기반을 토대로 해서 아마존이 진출해 있는 여러 이제 유럽의 다른 국가 등으로 지역을 좀 손쉽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로 진출을 하다 보니 커머스의 어떤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특화된 마케팅 컨텐츠를 업로드 시키거나 뭐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브랜드 빌드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아마존에서의 이제 판매의 성과,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기타 이제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세퍼라도 있지만 얼타와 같은 올리브영 비슷한 그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까지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아마존에서의 성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챗 GPT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생성형 AI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좀 기술적인 트렌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우리 기업 입장에서 뭐 리테일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사업 모델을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생성형 AI라는 것들을 파운데이션하는 뭐 대표적으로는 오픈 AI가 운영하는 챗 GPT 같은 형태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업체들 IT 기반의 업체들이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 모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4번에 있는 미드저니 같은 경우인데요. 그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그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지화 시켜주는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그 하나의 서비스 오퍼링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인프라 부분인데요. 인프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MS라든지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뭐 엔비디아와 같이 좀 GPU,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위한 GPU를 공급하는 모델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저희 유통기업, 그 다음에 소비재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1번하고 3번 모델보다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영역 쪽에 아무래도 좀 사업을 접목시킬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영역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소셜미디어나 마케팅, 좀 컨텐츠, 광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어떤 영역이라든지 어떤 코딩, 그 프롬프트를 이제 생성해내는 그런 코딩 관련된 영역에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의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뭐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트렌드만 좀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검색의 트렌드, 그 뭐 모바일에서는 이제 검색 창을 켜고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다운받아서 이용하는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변 이제 헤게모니의 좀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챗 GPT 같은 경우에 뭐 플러그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챗 GPT에 연동되는 여러 가지 그 식당의 추천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레스토랑을 추천해 주거나 칼로리를 계산해 주거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이 이미 챗 GPT와 연동돼서 론칭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이츠라든지 그다음에 그 레스토랑을 추천해 주는 앱이라든지 이런 앱들이 연동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챗 GPT와의 대화의 과정에서 어떤 레스토랑의 예약이나 어떤 장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챗 GPT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확장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소비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태계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통기업 관점에서의 어떤 해외 사례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사실 AI를 기술을 활용한 유통기업에서의 적용은 사실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형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생성형 AI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조금 더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챗 커머스 같은 사례는 사실 잘란도라고 하는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그 패션 커머스 업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신사 같은 그런 모델이고요. 매출 규모 한 10조 이상의 굉장히 거대한 패션 커머스 업체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들한테 쇼핑을 좀 지원해주는 쇼핑 어시스턴트 기능을 최근에 론칭을 해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패션 앱을 활용하셔서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한테 맞는 어떤 재질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만 좀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주에 제주도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는데 거기서 입을 만한 드레스를 추천해줘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드레스를 추천을 해주고 아울러서 여기 이 드레스하고 어울리는 신발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울릴 것 같아라는 좀 크로스셀 형태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발 같은 경우에도 해변가에서 결혼식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좀 편한 신발을 찾아서 샌들 형태를 좀 제안해 준다거나 이런 형태의 쇼핑이 이미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스티치 픽스인데요. 스티치 픽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태생 자체가 AI 기반으로 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선도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고객들한테 가상의 이미지의 제품을 만들어서 이 고객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을 선제적으로 좀 추천해주는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티치 픽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기본적으로 구매한 이력이라든지 어떤 옷을 입는 데 있어서의 소재나 재질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입력이 돼 있지만 그 이외의 어떤 리뷰의 컨텐츠의 내용이라든지 좋아요를 누른 어떤 그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를 초개인화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 소비재 기업들에서도 사실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두 번째의 신제품 개발 쪽의 생성형 AI가 실제로 활용이 돼서 론칭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식품업체 중에서 그 기린 같은 업체는 음료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700개의 어떤 원료의 조합, 그 다음에 그것들의 배합의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실제로 최근에 어떤 매실 절임 베이스의 RTD 음료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그에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원료 배합이나 이런 DB를 활용한 형태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맛이라는 아웃풋 이미지를 정해놓고 이 맛을 구현할 수 있는 원료와 배합을 만들어내는 역으로 가는 어떤 신제품 개발의 사례들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삿포로 같은 경우가 어떤 맥주의 색상을 가지면서 쓴맛이 나는 그런 형태의 배합을 제안해줘라고 하면 그런 배합들을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바로 이제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례 하나만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가장 최근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영역은 사실 광고의 컨텐츠 제작 그리고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미지들은 이제 어떤 특정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진인 브랜드를 하나를 처음부터 이제 브랜드 네이밍, 로고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그 다음에 브랜드 앰버서더를 선정하고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고 타겟 고객을 정하고 어떤 노출의 마케팅 컨텐츠까지 제작하는 것들을 한 3시간, 2~3시간 만에 한 번에 하는 뭐 그런 사례 영상들이 최근에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그만큼 예전에는 뭐 하나의 조직, 그 다음에 하나의 팀이 뭐 몇 주간에 걸쳐서 하던 일들이 광고 마케팅의 영역에서는 사실 한 사람이 몇 시간 만에 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한테 어떤 부분들을 좀 효율화시킬 것이고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좀 사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 뭐 엔데믹 시대의 어떤 유통의 대응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